안녕하세요.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양준모 교수님을 모시고 문재인 정권이 파탄낸 경제, 어떻게 회생시켜야 하는가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대담한 계획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정부가 파괴의 프레임을 가지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어떤 의도로 파괴하고 있는지 저희가 조목조목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미트 콘서트는 리쇼링과 유턴기업 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리쇼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정부도 역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리쇼링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기업 유치의 가장 중요한 법인세 인하라든가 규제 완화 등에는 손도 대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 시민회에서는 경기대학교 김기흥 경제학과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리쇼링과 유턴기업 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김기흥 명예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리쇼링과 유턴기업의 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그 경기대학교 김기흥 교수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그 유턴 정책은 하나의 그 유턴기업의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요 그림은 세종시의 그 2014년도에 그 거성 컨테이너 기업이 그 유턴을 했다가 정부의 그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가지고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리쇼링의 그 확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쇼링이 그 확대하게 된 그 배경에는 먼저 그 경제적인 요인으로서는 이 4차 혁명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의 비용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이 자본보다는 자본의 그 중요성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리쇼링에 대한 리메이크 아메리카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어받아서 미국의 리쇼링 이니셔티브를 추진을 해왔고, 일본이 2013년 일본의 재충 전략이라든가 법인세 인하, 경제 특구 전략, 또 이와 같은 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유턴 기업에 대한 유턴법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최근에 리쇼링이 대두되게 된 배경은 정치적인 요인으로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중국에 대한 탈중국 그걸 추진하면서 글로벌 생산 거점이 이동을 하게 되는 요 같은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하고의 수출 규제를,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함에 됨에 따라서 부품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국내 공급망을 구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이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리쇼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그래서 유턴 기업이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 생산을 증가시키고 내수를 확산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이 복원력이 상실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의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그 생산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의문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국제무역이론에서 배워온 생산의 분업과 협력을 통해서는 국제 분업과 FDI라든가 오프쇼잉 이와 같은 것이 붕괴되게 되면서부터 특히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는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세계 생산 중단 사태를 나타낸 것인데, GM이 세계의 8개 국가에 38개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34개 공장이 문을 닫아서 89%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도 전 세계 6개국에 17개 공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6개의 공장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예. 글로벌 밸류 체인이 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이제 새로 부각되면서 비용을 절감시킨다든가 적기에 생산을 공급한다는 이와 같은 전략에서 탈피해 가지고 새로이 지역에 대한 밸류 체인, 지역에 대한 탈중국화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중국에 있어서의 시장을 대체 흡수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RVC 지역의 블록이 다시 강화되면서부터 대중소기업의 동반 유통 정책이 시행이 최근에 이제 급속히 이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최근에 중국의 부품의 무역 규모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830억 달러, 일본이 1,420억 달러, 이거 그다음에 미국이 2,260억 달러, 이거 그다음에 동남아가 3,990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부품 무역의 의존도가 30.5%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 국가들이 리쇼링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법인세를 인하를 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했고, 유럽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시설 유치 보조금을 주는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리쇼링 추진 정책을 2013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2014년 8월에 유턴 지원법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턴 지원법의 추진 내용을 한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다음 페이지로 생산 대상을 제조업에서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생산 제품을 세 분류 네 단위, SIC 네 단위에서 세 단위로 동일한 업종 기준을 좀 완화를 했고, 그 다음에 해 사업장을 50%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을 25%로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제도를 이제 상시 고용 인원을 30명을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20명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를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이 유턴 지원법을 2018년도에 대폭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도에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리쇼링을 국내의 내수 활성화 경제 정책의 하나의 이제 큰 축으로 삼아서 첨단 산업도 같이 이제 국내에 유치를 해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턴 기업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이제 수도권 EA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만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과밀억제권 지역이라든가 이 같은 지역에 든 중소기업들도
같은 보조금 주는 것이 상당히 그 제한돼 있고, 대기업은 거의 상당히 제한돼 있어서 유턴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그래서 유턴 기업의 현황을, 현재 우리나라의 유턴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 정부에서 시작한 유턴 지원법에 따라서 유턴 기업이 선정된 기업이 2014년에 20개, 2015년에 3개 해서 현재 2020년 5월, 5월까지 7개에서 총 71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유턴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64개, 베트남이 5개, 그 다음에 필리핀 하나, 주로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왔고, 기업 규모별로는 보면은 대기업이 하나, 중견기업이 8개, 중소기업이 62개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이제 2012년도에 510개에서 이제 2017년도에 774개 기업이 해외 기업에서 유턴할 정도로 상당히 해외 생산 기업의 13% 정도가 유턴을 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아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대 340개 기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력하게 리쇼링 이니셔티브를 추진한 이후에 2017년도에 624개, 2019년, 18년도에 886개 기업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전경련에서 미국 CPA 컨설팅 회사하고 조사를 한 지수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리쇼링 지수를 분석한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미국의 2017년도부터 빨간 선으로 표시된 식으로 급속하게 리쇼링 유턴 기업들이 늘어났는데, 거기서 보면 주로 늘어난 기업이 컴퓨터, 전자제품, 주로 첨단 기업들이 많이 해서 국내로 많이 유턴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리쇼링 지수가 0보다 마이너스인 상태라서 크게 실적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서 정책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대기업이 유턴한 것이 이제 울산의 현대모비스가 이제 대기업이 동반 유턴을 했는데, 2019년도에 울산의 자동차 부품회사로서 이제 동반 유턴을 했는데, 첨단 고부가치 산업으로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작년도에 대통령도 점정을 하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실제로 유턴 보조금을 지급을 하려고 봤더니, 지방정부에서 봤더니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상태로서, 하나의 이 허울뿐인 하나의 유턴 정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쇼링과 유턴 기업화의 차이를 보면, 리쇼링은 첨단 제조업을 고부가치 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것이 리쇼링 정책이고, 옵쇼링이라든가 FTI와 같은 정책을 단순히 제조업을 국내로 복귀하는 이와 같은 것을 유턴 기업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리쇼링 정책과 국내의 유턴 기업을 유턴하는 정책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쇼링 정책은 국내 첨단 제조업과 고부가치 산업을 유턴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 산업의 정책 목표이고, 반면에 해외 유턴 기업의 정책은 단순히 해외 진출한 옵쇼링 기업을 국내에 다시 철수시키는, 유턴시키는 정책으로서 근본적인 정책의 타겟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국내 투자 요건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사업적인 기능의 여건이 다른 정책 타겟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쇼링의 해외 진출, 우리나라에서의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링법에 있어의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앞에서 봤듯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대부분이 초창기에는 선정하는 기업들이 축소하는데 상당히 요건이 가다롭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초창기에는 국내의 경제 발전과 관계없는 상당히 인건비만을 위해서 해외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기에는 좀비 기업들만 대부분이 돌아온 요 같은 것을 실적을 보였고, 그 다음에 대부분 국내 복귀를 하려고 하면은 같은 종류의 업종에 투자를 해야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분류를 상당히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서로 융합되는 요 같은 추세이기 때문에 요 같은 업종을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은 유통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유통기업 지원 정책에 있어 현재 이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유통기업들이 대부분이 해외 청산을 해가지고 해외 기업들을 청산을 해서 국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해외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제 50%에서 25%까지 이제 줄었습니다만은 유턴을 해서 돌아오게 되는 현재 물량의 단계별 감축이 너무 세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유통기업을 유치를 하는 경우의 사례 보면 이전 비용의 20%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20%한 것을 갖다가 선지급을 해주는 요같아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유통기업이 들어와서도 상당히 규정에 맞추기 어려워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요 같은 사례가 있고, 특히 일본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쉬운 7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유턴을 할 때 보조금을 6,500억 원 정도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이전비의 50%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유턴을 하고 있는 정책에 비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유턴 지원법은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서는 이제 조세 감면 토지 유통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토지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 시설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같은 기업들의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는 토지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 같은 주 50인 시간 이 같은 것을 다 맞춰 가지고는 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유턴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업하고 임금을 다르게 한다든가 이 같은 정책을 지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국내 수도권의 기업들이 유턴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지방에 대부분 많이 가는데, 지방에 가면은 거기에 인력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에 이제 현지에 있는 인력을 데리고 왔다가 그것을 적발돼 가지고 벌금을 받아 가지고 이제 폐업 사태까지 가는 것 같은 기업들이 지금 많아서 지금 한 30% 정도가 지금 상당히 후회를 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이제 유턴 지원을 해줬을 때 국제 통상과의 분규,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의 WTO 규정에 위반돼서 통상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조심스러운 WTO 규정에 잘 유의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것 같은 정책적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이 유턴 기업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수도권 지역에 돌아오려고 하면은 수도권 지역에는 공장 총량제라든가, 예, 다음 페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장 총량제와 같은 그 요건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국내에 유통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그 제한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지역에는 이제 동북부 지역이 수도권 지역의 그 군사보호지구 같은 것에 많이 그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 동북부 지역에 한해서만이라도 같은 그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을 풀어가지고 유통 기업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유치하도록 하는 같은 전략적인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지원법에 이제 그 리쇼링과 유통 지원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리쇼링의 산업 정책으로 첨단 산업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내 외국 기업과의 이제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업장을 선정 요건에 있어서 해외 사업장에 대해 유통 기업들이 선정할 때 시설 축소 요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 사업장과의 유사한 투자 업종만 아까 세 분류의 세 단위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4차 산업 시대에 융합 서비스업과 제조업 융합된 같은 산업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완화해 줄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필요 있는 부분은 산업 정책을 오히려 기존의 세제라든가 입지의 법인세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 이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그래서 유통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유통 기업의 생산의 원가 절감을 유통 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요건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상시 고용 인원을 20명 이상을 고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요건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유통 기업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오히려 처음에 정부가 지원 약속했던 또 지방자치단체 지원 약속했던 것을 받지 못해서 한 30% 정도가 지금 폐업을 하고 오히려 후회를 한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유통 지원 수준은 낮다고 하더라도 지원 요건을 기업들이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미국이라든가 EU 같이 중간재 기업에 대해서 중간재 수입에 대해서도 대체 유통기업을 부품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산업 정책의 목표에 맞도록 투자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통 기업을 그 다음에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첨단 제조업에 대한 유통 지원 체계를 하나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재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기업의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기업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라든가 주 52시간이라든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를 해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통 기업과 기존에 있는 기업과는 서로 임금 수준을 차별을 한다든가 이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의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에 대한 동북부 지역에 대해서 또 완화를 지켜주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유통 기업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법인세라든가 이와 같은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가장 큰 리쇼링의 가장 큰 핵심 변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명확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통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해외 다시 수출할 때 판로 개척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통 기업들이 국내 대중소기업들이 동반해서 유통했을 때 하나의 동반 생산 수출을 할 수 있는 같은 제도적인 어떤 FTA의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스마트화 4차 산업 시행이 되면서 스마트 리시어링을 많이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첨단 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공장에 있어의 스마트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요국의 스마트 공장 기술 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100을 기준했을 때 우리나라는 한 83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 같은 스마트 팩토 수준을 스마트 자동 공장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첨단 산업이 리쇼링해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경쟁력 있게 하나의 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 스마트 리쇼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은 유통기업의 무덤이라는 소주제에 맞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김세영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저희가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정 토론은 김종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은 5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영 교수님 발표하신 거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세세한 제도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일일이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진짜 많이 배웠고요. 저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상식적으로 큰 그림 이야기 그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리쇼링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슈화 되기 시작한 것이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제조업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바마 때부터 약간 시작을 했고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고, 중국을 때린 이유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그 제조업체들, 미국의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때려서 지금은 아예 본격 2020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는 정말 이제는 그냥 단순히 무역 전쟁 수준을 떠나서 그냥 그야말로 거의 전쟁이 됐고, 어쩌면 진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자, 그래서 미국은 완전히 중국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그런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공장들 다 나와라 라고 하는 신호를 미국의 기업들에게 또는 미국의 동맹국의 기업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왔냐? 안 나왔어요. 중국에서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거 플러스 또 하나는 미국이 수입하는 국가들의 변화를 보면 어떻게 됐느냐. 중국에서의 수입은 확실히 줄었어요. 그럼 어느 나라에서의 수입이 증가를 했느냐. 그것을 보면요, 첫째가 베트남이고요, 두 번째가 어디더라? 이거 3위가 한국이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미국이 중국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갑자기 중국에서부터 기업들이 빠져나오느냐? 잘 안 빠져나옵니다. 잘 안 빠져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도 일부는 빠져나와서, 일부는 중국을 떠나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베트남이고요, 두 번째가 타이완입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여겨졌던 나라가 인도였는데 인도로 가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가고 멕시코로 가고 타이완으로 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노조가 그렇게 강하지를 않아요. 노조가 별로 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그렇게 강하지를 않아요. 이 나라들이. 특히 미국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나라들인 거죠. 여기서 사실은 중국을 대신해서 제2의 세계의 공장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스스로도 그렇게 공언을 했던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을 그렇게 압박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별로 공장들이 안 가고 있거든요.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인도의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왜? 인도인들의 배타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멕시코라든가 지금 타이완도 보면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중국에 있던 기업이 멕시코로 타이완으로 들어왔을 때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뭐 타이완 기업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 기업이 멕시코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쇼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인건비의 차이가 그렇게 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인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제도를 뭘 어떻게 하더라도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인센티브를 어떻게 준다, 뭐 어떻게 한다라고 보더라도 정말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을 떠나면 베트남으로 가든지 타이완으로 가든지 아니면 멕시코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지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그렇게 있을까? 저는 매우 의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수도권에 뭘 풀어줘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국으로 떠난 한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저는 뭐라 그러나요? 뭐 예상을 한다 그럴까요? 네, 진단을 한다 그럴까요? 그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조업 안 된다. 특히 대기업 제조업은 한국에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자동화,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무리 자동화를 하더라도 사람을 10명은 써야 되잖아요. 사람을 10명을 쓰면 그때부터는 문제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들이 회사를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는 거다 이거는. 그거는 무슨 어떤 제도를 갖다 대더라도 그건 대책이 없다. 민노총이 거기에 들어오는 한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네, 제 의견입니다. 너무 비관적이죠?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교수님. 네. 현실적인 문제를 한국에서의 제조업이 불가능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자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의견들 있으신 분들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전에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예, 말씀 주시면 저희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최창규 교수입니다. 김정은 교수님도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주의 정책이 쇄국 정책 비슷하게 돼가면서 국내 일자리를 좀 만들자 하는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 또 이제 금융도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 여건만 좋으면 홍콩 금융시장도 우리한테로 올 수 있는데, 홍콩에서 나온 금융자본, 금융기업가들이 전부 우리나라 안 오고 딴 데로 다 가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거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있죠. 어쨌거나 자본이 국내 와서 놀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글로벌 마인드가 없는 정책 당국자이다 보니까 오로지 대한민국의 힘으로 모든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외국에서도 기업들이 막 싸들고 와서 여기서 장사를 할 텐데, 이 반기업적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은 국내 기업대로 해외로 나가고, 외국 기업은 외국 기업대로 대한민국에서 별로 사업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이게 글로벌하게 글로벌 밸류체인 속에서 대한민국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개념을 갖고, 글로벌 개념을 갖고 정책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갑갑하고, 이제 그런 시점에서 우리 김기현 교수님이 참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당국자들한테 그래, 해외에 있는 기업도 갖고 오면은 일자리가 생기겠구나. 그다음 외국 기업도 대한민국 와서 사업하면 일자리가 기업이 잘 되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또 법인세가, 역시 강조해야 될 부분은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니까 고리를 많이 뜯기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사업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김정우 교수님 노사분규, 너무 이 노조의 힘이 세니까 기업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혀 인지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에 경일 끼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여튼 이런 시점에 김 교수님 다시 한 번 더 원칙을 이렇게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리쇼링 문제는 사실은 좀 크게 좀 봐야 될 것 같은 것이,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예요. 그런데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거든요. 딱 하다못해 이제 그나마 애국심에 호소해서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해외 기업의 유치는 이미 미국이 1990년도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전자가 90년대 초에 오레곤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망한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국은 끊임없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해외 유치해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까지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부터 이제 해외 직접 투자가 역전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현상들은 벌써 우리가 2000년대 초니까 20년 이상 된 현상들인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국내 기업의 해외 유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아주 본격적으로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 전략을 구상을 해주기 전에는 안 들어온다.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애국심에 호소를 해서 국내에 기업에 들어오겠느냐. 중국에서 기업을 할 정도면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중국 비즈니스가 얼마나 힘든데 거기서 서바이벌을 한 사람이 굳이 한국에 들어와서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연히 서바이벌 하겠죠. 서바이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오죽하면 국내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거꾸로 우리가 이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요. 200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해외 직접 투자가 순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미국이 1990년대 초반에 그러한 전략을 했던 근본적인 목적은 국내 GDP도 있지만 사실 고용이었거든요.
미국은 이미 30년 전에 벌써 깨가지고 고용이 경제 정책의 최고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강하게 부시 정부부터 그렇고 지금 저희 트럼프도 뭐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그 해외 기업 유치 전략은 정말 그 대단히 강한 유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팔목 발목 다 비틀어서 해외 기업을 유치할 정도의 노력이 아니면 우리나라 고용 시장은 참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예, 그 리쇼링을 그 목표로 하는 나라가 그 리쇼링을 선언을 할 때 정치인이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자 혹은 국민이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노동자 국민이 우리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우리가 월급을 적게 받을 수는 없지만 생산성으로 보답하겠다. 그러니 우리나라로 와달라. 이렇게 요청하기 전에는 정치인들이 리쇼링을 주문한다고 해서 기업이 올까?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리쇼링을 선언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 특히 그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으로 와라. 우리는 노동 생산성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김경 교수님 상당히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서 리쇼링 하는 거고, 그다음 기업 리턴 이런 거를 구별하신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중국의 값싼 인건비를 노려서 나갔던 기업들이 되돌아오는 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업 혹은 외국의 기업이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리쇼링을 강조한 거, 그거에 대해서 아주 큰 공감을 표시하고 싶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업들이 오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우리나라의 척박한 노동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그런 기업이 오기 위해서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고급 인력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급 인력이 살기에는 우리나라가 아주 살기가 나쁜 나라입니다. 생태계가 나빠요. 고급 인력들은 고급 인력하고 서로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릴 고급 인력이 다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반칙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조치로 봤지만은 소급 입법을 지 마음대로 해요. 소급 입법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막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첨단 기업한테서도 크게 기대하기가 힘든 게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첨단 기업이 되돌아오는 거. 우리나라의 내외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역차별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역차별이 참 많아요. 그런 역차별을 지향하지 않는 한 우리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하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하신 거에 제가 공감했던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거고 그거 하는 건데, 노동조합하고 노동자 일반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이건 말하자면 노동귀족이고 옐로우캣인데, 이것이 갖고 이것을 노동이라고 이걸 등치시키는 한, 그래서 노동을 노동조합과 같이 보는 한 우리는 참 노동 문제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배웠고요. 그 분야에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좀 언급이 안 된 포인트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보복을 이제 당하기 때문에 중국에 계속 머물게 되면 어떤 강대국들의 의도적인 정책의 어떤 표적이 되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이 양반이면 재선이 안 되고,
또 그렇더라도 그 후임자가 그거를 다시 얻기가 힘들고 일단 중국 때리기를 했는데 정치적으로 그거를 다시 원래로 돌리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오래 간다, 보복 정책이 오래 간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 그래서 뭐 당분간은 뭐 중국에서 기업들이 안 빠져나오더라도 이게 상당한 이제 기간 동안 보복 정책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타산보다도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역보복이나 이런 그 정치 경제학적인 요소를 어떻게 이제 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보복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전염병이라고 할까요? 위생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막연히 그런 그 어떤 위생 위험이나 전염병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에서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 전염병이 팬데믹이 발생하고 뭐 그런 시대로 이렇게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 체인이 좀 이렇게 해외로 여러 나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그냥 단순히 경제학적으로 보기에 상당히 가장 그 효율적인 나라로 찾아가서 이제 그거를 밸류 체인을 구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당한 이제 리스크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국내로 들여올 거는 들여오고 어떤 그 좀 단순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이면서 특히 중요한 이제 브레인에 해당되는 산업이라 이런 거는 안전하게 국내에서 그거를 좀 산업 기지를 좀 갖춘다든지 안보 위험과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슈보다는 다른 것들과 연결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기술 유출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해외에 이렇게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어떤 파이러시라든지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게 좀 취약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기술 유출 가능성에 좀 대비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리쇼링을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한 산업 부분이라도 좀 더 그런 가능성을 좀 보호할 필요가 좀 높은 어떤 그 핵심 R&D에 관한 또는 기술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급적 조금 안전한 지역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고 뭐 단순한 뭐 생산 기반이라든지 뭐 단순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해외에 좀 두더라도 이렇게 해서 어떤 거는 좀 그런 가능성을 회피하는 거를 중요시하고 어떤 부분은 좀 그냥 싼 인력 또는 그 뭐 그런 데를 좀 이렇게 중시하고 그런 좀 산업 내에서도 그런 걸 고려한 이제 정치 경제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리쇼링이냐 뭐 요즘에는 라이쇼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라이쇼링. 어떤 거는 들여오고 어떤 거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올바르게 그걸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정치적인 변수까지 생각해서 종합적인 생각을 좀 하는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교수님들 그 좋은 지적,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지적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종호 교수님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나라 리쇼링을 꿈꾸지 마라. 그 표현으로 제가 이 우리나라에서 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리쇼링 들어올 수 없다. 그 규제 환경, 최창규 교수님도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 좋은 그 환경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리쇼링에 성공하지 못한다. 저도 그 100% 동감이고요. 그 다음에 조영근 교수님이 정치인이 아무리 떠들어 봐도 결국은 리쇼링 하는 건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과연 노동자들이 그 임금을 그 감내하면서까지 들어올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천표 교수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아까 김원식 교수님께서도 FDI가 애국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같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거시적으로 또 최원목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 좋은 지적을 이것을 아마 이것은 좋은 정부에다 또 한번 좀 제안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전염병과 관련된 안전한 이 같은 산업은 상당히 그 고임금이라도 국내로 들여오고 그 다음에
단순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해외에 그대로 계속 리쇼링 하지 말고 해외에 계속 베트남이라든가 싼 임금 지역으로 하는 것 좋은 하나의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리쇼링 플러스 산업의 재전략, 산업 재배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리쇼링 정책을 단순히 외국에 있는 기업을 국내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좋은 하나 유익한 정부 당국에도 제안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산업 전체를 우리나라 전체에 재배치를 해서 안전과 위험 상당히 팬데믹의 위험성이 노출되는 산업은 비용이 들더라도 국내로 유치하고 이와 같은 것을 산업의 재배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좋은 오늘 유익한 말씀 토론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같은 것을 우리 정부 당국에 제안하는 것이 우리 바른시민에 의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제안하면 좋은 정책 제안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발표하면서 좋은 아주 저명하신 분들이 토론에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좋은 강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토론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저희 다음 주 강연 안내해 드리기 전에 저희 바른사회 시민회에서 긴급하게 이번에 미트 콘서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상 저희가 수요일마다 미트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긴급하게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같은 시간에 미트 콘서트를 또 새롭게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나라 전체가 부동산으로 아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 돼도 부동산 얘기부터 하게 되는데요. 문정부 취임 이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또 부동산을 또 잡겠다고 정부가 규제를 반복하더니 어제 8.4 대책이 나왔는데요. 벌써 24번째 규제입니다. 근데 강력한 규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커녕 온 나라가 부동산하고 그 규제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주 금요일 8월 7일입니다. 9시 30분에 문재인 정부의 파탄적 부동산 정책, 무능인가 사기인가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정말 좀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급하게 준비한 만큼 또 가장 핫한 이슈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세제 관련해서도 이번에 하고 싶은 말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 강연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 8월 12일 저희 오늘과 같은 수요일입니다. 같은 시간 9시 30분에 이홍균 자유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사태에서 드러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일자리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셔서 좋은 의견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져서 정말 좋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이 배우고 갑니다. 김경 교수님 정말 감사드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